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지붕 뚫린 이것입니다. 자, 뭐 이것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을 수도 있고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붕 뚫린 거라고 하면은 네, 바로 이 물가가 아닐까. 물가. 네, 물가 너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살기 힘드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참 힘드네요. 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혹시 다른 예측 가능하신 분? 저도 하나 맞춰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갑자기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금리입니다. 금리. 네, 대출 금리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월급 통장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정말 살기가 힘드네요. 네, 그렇군요. 우리 기자들의 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붕 뚫린 이것은 바로 금리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까지 또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정 기자, 내년에 그러면 자금 흐름, 이거는 어떻게 뭐 안전자산으로 더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떠십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진 거는 분명한 흐름이고요. 특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내년에 두세 차례 예고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오르지만 은행 예금금리도 이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시중에 뭉칫돈이 은행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하나 준비했는데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 추이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1%로 올리기 전인 11월 24일과 비교했을 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5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5조 원이요? 네네네. 이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1월 한 달간에는 2조 원만 불어났는데 이게 네. 12월에는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이게 내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어 이제 은행으로의 머니 무브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제 예금금리가 얼마나 올랐냐 이거 네. 쉽게 설명해 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원래 1%대였는데 이게 이제 21년 두 차례 금리 인상으로 2%대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내년에 또 한 차례 정도 건데 1분기에 올라간다면 이게 2% 정도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에 대한 매력은 더욱 커지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안전자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 부동산일 겁니다. 자, 2021년도에 주택 가격이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또 몰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임 기자. 네.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2022년도에도 이 주식 시장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 요게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 집값 급등과 또 정부의 규제에 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특히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2021년에 큰 인기였습니다. 뭐 풍선 효과인 셈인데요. 뭐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총 9만 8천여 건이었습니다. 뭐 이는 이 전년보다 이 5.8% 증가한 수치인데요.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29.3% 감소했습니다. 뭐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정부도 이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월부터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또 이 DSR 2단계 적용을 받습니다.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DSR 40%가 적용되고 신규 분양 오피스텔의 이 잔금 대출도 DSR에 포함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의 경우 모든 대출의 이 원리금 이 상환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이 대출을 받을 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규모로 대출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금 마련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투자를 좀 위축시키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을 좀 압박을 하는, 규제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또 달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 이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달러화가 특히 이제 오르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일반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하기 괜찮은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최소 2022년 상반기까지는 달러와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환율이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달러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투자를 늘려나가라고 조언합니다. 네, 초보 투자자라면 원화를 입금하면 달러로 환전돼서 다시 입금되는 달러 예금,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세금이 붙지 않은 환차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금리는 근데 뭐 시중 예금보다는 0.1%로 아직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 정기 예금처럼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또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됩니다. 네, 아니면 이제 또 공격적으로 나는 투자를 해보고 싶다, 달러에. 그러면은 요새 유행이죠. ETF, 상장지수 펀드. 네, 달러도 있는데요. 달러 ETF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달러 가치에 직접 연동해서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HTS 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데요. 다만 ETF는 연 0.2%에서 0.4%대의 운용 수수료와 매매 차익의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자, 예금 이외에도 이제 좀 안전자산으로 또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금, 그리고 채권,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배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괜찮을까요? 네, 시중은행 PB들도 대체 자산, 뭐 현금, 그리고 뭐 현금성 자산 이런 보유 비중을 더 높이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최소 자기 자산의 20% 이상을 이런 안전 자산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잖아요. 그래서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식은 70% 정도, 그리고 현금 한 20%, 그리고 대체 자산으로 금이나 원자재, 달러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한 10% 정도. 근데 이제 현금을 보유하는 목적은 좀 변동성이 좀 심하니까 이럴 때 조금 빠져 있을 때 주식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자 하는 거고, 대체 자산을 이제 일부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이유는 이게 위험 대비 수익률이 주식하고 채권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주식은 한 20에서 30% 정도 가져가시고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니 단기 채권 위주로 조금 보유하시고, 그 유동성을 확보하는 이유는 금년에도 그렇지만 계속 뭐 오미크론 변이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분할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유동성을 한 20%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유동성을 그렇게 가져가시다가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이제 뭐 주식이든 금이든 달러든 그런 쪽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가 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통화 긴축에 좀 무게를 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 기자, 그러면 2022년에도 좀 이 같은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가요? 어떨까요?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세가 이제 예상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제 지속되는 데 따른 판단인데요. 실제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이제 내년 2분기까지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2022년 상반기까지 이제 매파적 성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연준이 지난주에 마친 이제 12월 FOMC 그 정례회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 즉 테이퍼링을 이제 속도를 앞당겨서 이제 2022년 3월에 종료하기로 이제 결정했는데, 테이퍼링을 마치자마자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번에 예고한 이제 2022년 이제 세 차례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속도와 횟수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는 동시에 3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7월 이후 이제 즉 하반기에 이제 공식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이제 최근 물가 폭등 이제 속도가 심상치 않은 만큼 조기 인상론에 조금은 이제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이제 지난 그 1980년대 초였죠.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 이제 미국이 이제 서둘러서 이제 긴축으로 선회해서 이른바 이제 그 경기 침체 후 잠시 이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로 빠지는 이제 이른바 더블 딥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인내심이 이제 다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고용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 연준이 목표하는 균등한 완전 고용이 이제 도달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저희 생각을 이제 여쭤보셨으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 2분기 정도를 지나면서는 지금보다는 인플레가 좀 정점을 치고 떨어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 걱정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고용을 최대한 더 늘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전망대로 한다면은 3번까지 올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네, 이제 테이퍼링 이제 종료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제 점쳐지는 가운데 이제 그 시기와 횟수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실제 미 연준의 이제 직접적인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뭐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비껴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는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좀 영향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한번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긴축 재정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공급 측면의 병목 현상이라든지 또 더불어서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달러화 강세가 계속될 경우에 원자재를 이게 수입하는 국내 수출 제조업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올해처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 단가 상승이 가속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중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중소기업들에게도 이런 타격은 조금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동욱 기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결국에는 어떤 소상공인들과 또 중소기업에 직격탄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중소기업 자금난, 이거는 대기업보다 뭐 더 심각한 거, 이런 것들은 뭐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다가오는 체감이 더 심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준금리 인상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이제 중소기업에게 영향이 가겠죠.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이 은행 대출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은행 대출로 사실상 연명하고 있는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이 0.25%포인트 내외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를 버티는 과정에서 또 부채 비율이 대폭 증가한 데다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물류 비용 상승 등의 악재로 이제 고통받는 점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분석한 것이 있는데요. 이 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한 정책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은요, 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에 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은 이 8.4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또 중기중앙회 따르면 중소기업은 이미 2020년 기준 영업이익의 약 63%를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을 하면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의 한 70% 안팎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이 통화당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022년도에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 기업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중소기업들의 목을 더욱 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2022년 3월에 종료가 되면 이들의 부채 부실이 또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글로벌 시장 그리고 이제 중소 중견기업까지도 한번 현상을 진단을 해보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굉장히 직접적인 그런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심한 어떤 그 추가 대책들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